당장 이 보고서를 폐기하십시오. 우리 나토의 방어망이 전부 뚫립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회의실. 20년간 유럽의 방패를 설계해왔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있던 참모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갑니다. 모니터 위로 떠오른 단 하나의 숫자가 회의실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96%.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순간 미국의 최고참 로비스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간 철석같이 믿어왔던 서방의 기술적 우위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조립공장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며 그들의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을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9년 뒤 그들이 스스로 깎아낸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벽한 무기가 되어 전 세계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폐허 위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서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최대 방산 컨설팅 그룹에서 20년간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도입 자문을 담당해온 수석 분석가 제임스 카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6년 3월 초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에 자리한 특별회의실에는 유럽 12개국의 국방 수석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나토 동맹국 전체의 차기 방공 체계를 어느 나라 무기로 통일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회의실 전면 스크린에는 후보로 오른 4개 국가의 방공 시스템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맨 끝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오른편에 앉아있던 미국 측 방산 로비스트 리처드 웨인이 그 이름을 보자마자 비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금색 커프스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아주 느긋한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카터 씨, 저 이름은 왜 저기 붙어 있는 겁니까? 설마 나토의 하늘을 반도체 하나 스스로 못 만드는 나라의 무기에 맡기자는 건 아니겠죠?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첨단 국방 반도체의 98.9%가 해외 수입산이라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요. 특히 레이더와 통신체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질화갈륨 반도체는 100% 외국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형편이었습니다. 무기의 몸통은 번듯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그 두뇌는 전부 남의 것을 빌려 쓰고 있었던 셈이죠.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띄우며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산 무기는 겉보기에 그럴듯합니다. 가격도 쌉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반도체 수출 하나만 틀어막으면 한국의 전차는 눈먼 고철덩이가 되고 레이더는 종이 상자가 됩니다. 조립은 잘하지만 심장은 없는 나라의 무기에 유럽의 운명을 거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회의실 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리처드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죠. 20년간 이 업계에서 먹고 살면서 한 번도 한국을 인류 방산 국가로 분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후보 목록에서 만장일치로 삭제되었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나토의 지도 위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자꾸만 3년 전의 한 장면이 떠올라 뒤척였습니다. 2023년 가을 런던 도크랜드에서 열렸던 국제 방산 기술 포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온 연구원 4명이 유럽 업체들의 부스를 돌며 질화갈륨 반도체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처드 웨인이 저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킥킥거렸죠. 저것 좀 보세요. 텔레비전 칩이나 잘 찍어내는 사람들이 군사용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꿈은 자다가 꾸는 거라고 누가 좀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유럽 방산업체 부스에서 리처드가 불쑥 끼어들어 그들의 기술 제안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튕기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여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레이더의 눈에 해당하는 초정밀 반도체는 수십 년 축적된 원천 기술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나라 수준으로는 앞으로 20년이 걸려도 어림없을 겁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안서를 챙겨넣고 고개 한번 까딱한 뒤 포럼장을 빠져나갔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리처드가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보셨죠? 자기들도 안 되는 건 아니까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한 것이라고요. 그 즈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던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레이더 기술도 미국이 이전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돌았습니다. 레이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그에선 탐색 장치,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머까지 4대 핵심 기술 전부를 미국이 막아버린 겁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레이더 하나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전투기를 완성한다는 것은 눈 없는 독수리를 하늘에 띄우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계를 완전히 확인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토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 전차 18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금액만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확인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폴란드는 이미 그 전에 한국산 전차 160대와 자주포 192대, 그리고 다연장 로켓 126기를 인도받은 상태였습니다. 한 나라에 납품한 물량만 합쳐도 웬만한 중견 국가의 육군 전력을 통째로 꾸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전차 한 대를 주문하면 부품 수급부터 조립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납기 지연은 밥 먹듯이 일어나죠. 그런데 한국은 90일이면 완제품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업계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2025년 한 해에만 154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전년 대비 6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한국의 4대 방산 기업이 쌓아올린 수주 잔고는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수출 목표는 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가장 세게 때린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위가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아닌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제 손으로 후보 목록에서 지워버린 바로 그 나라가 이미 유럽의 방패를 책임지는 두 번째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야?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이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내린 저는 곧바로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도착한 것은 칠흑 같은 새벽 2시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차 안에서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낸 듯한 거대한 공장 단지가 한밤중인데도 대나처럼 환한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음이 창문 너머까지 묵직하게 울려왔죠. 저를 맞이한 한국 국방부 김현수 과장은 묘한 여유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를 따라 들어간 전차 생산동은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넓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과 기술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검은색 위장 도색을 마친 최신형 전차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끝없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전차 2대가 완제품으로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차 한 대 조립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그때 30년 넘게 이 공장을 지켜왔다는 초로의 기술자가 다가와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전차 속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차 해치 안으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굳어버렸습니다. 기계 장치가 아니라 우주선 조종석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디지털 스크린과 홀로그램 패널이 전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기술자가 메인보드를 조심스럽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반도체 칩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10년 걸려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질화갈륨 반도체입니다. 레이더의 전파를 쏘고 받는 핵심 부품인데 예전에는 전량 해외에서 사와야 했죠. 외국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무기 전체가 멈춰버리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칩 설계부터 제조 양산까지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갖추는데 1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이 전차의 두뇌에는 단 하나의 외국산 핵심 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나토 회의실에서 반도체도 못 만드는 조립 공장이라고 비웃었던 제 목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은 칩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은 아직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태블릿에 뜬 한 통의 속보가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에 탑재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양산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며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년 전 미국이 핵심 기술 4가지의 이전을 전부 거부했을 때 업계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고 단정했었습니다.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입니다. 눈 없는 전투기는 하늘에 띄워봐야 날아다니는 고철에 불과하죠. 그런데 한국은 2016년부터 9년간 아무도 모르게 이 불가능한 도전에 매달려왔던 겁니다. 기사 속 수치들이 제 상식을 하나하나 부숴나갔습니다. 이 레이더에는 약 1000개의 송수신 모듈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150km에서 200km 밖의 표적을 잡아내고 하늘 위의 적기 20대를 동시에 추적하는 성능을 구현해낸 겁니다. 이 수준의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정도뿐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레이더의 핵심 안테나 부품을 이탈리아의 유럽 방산 대기업에 역수출하는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기술을 받는 쪽이 아니라 기술을 파는 쪽으로 입장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저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3년 전 런던 포럼에서 리처드 웨인이 한국 연구원들의 제안서를 손가락으로 튕기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0년이 걸려도 어림없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기술을 그들은 9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그들은 벽을 뚫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은 반도체 칩과 레이더, 기술이 합쳐져 만들어낸 무기가 실제 전쟁터 한가운데서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26년 3월 초 중동의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은 겁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키고 있던 것은 미국의 방공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배치된 포대는 고작 2개뿐이었습니다. 35억 달러 계약으로 도입하기로 한 10개의 포대 가운데 겨우 2개만 실전 배치된 상태에서 이란의 미사일 세례를 정면으로 맞아야 했던 겁니다. 결과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배정된 30개 표적 중 29개를 격추, 요격률 96%.
저는 이 속보를 런던 사무실에서 확인하는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96%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 수준의 요격률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것도 첫 실전 투입에서 말이죠. 상황은 거기서 더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나머지 8개 포대의 납품을 앞당겨 달라고 긴급 요청을 보냈고 한국 공군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자국 방어용으로 비축해두었던 요격 미사일 30발을 제고에서 빼내어 수송기에 실어 중동으로 긴급 공수한 겁니다. 자기 나라 하늘의 방패를 떼어내서 동맹국에 건네준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2억 달러 규모의 도입 계약을 확정했고 이라크도 26억 달러짜리 도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중동 방공 시장의 판도가 단 며칠 만에 뒤집혀버린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 나토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후보 목록에서 지워버린 바로 그 나라의 무기가 실제 전쟁터에서 96%라는 숫자로 세상에 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는 곧바로 제가 앉아있는 유럽의 심장부 나토 본부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천궁의 실전 성과가 알려진 다음 날 나토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한국을 후보 목록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폴란드 대표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96%입니다. 실전에서 96%를 찍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루마니아 대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로 동부 전선을 채우고 있습니다. 방공체계까지 한국으로 통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대표들까지 연이어 한국산 방공체계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싸기만 하고 납기는 끝없이 밀리는데 한국은 성능으로 증명까지 해냈으니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회의실 한쪽에서 리처드 웨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금색 커프스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한국을 조립 공장이라고 비웃던 그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소리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나토의 핵심 방산 파트너로 격상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한 달 전 만장일치로 지워버렸던 그 이름이 다시 만장일치로 나토의 지도 위에 올라온 겁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올해 27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가방에서 한 달 전 제가 직접 작성했던 한국 배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40페이지짜리 그 보고서를 양손으로 쥐고 한가운데를 힘껏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회의 테이블 위로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봐왔던 세상이 전부 틀렸던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컨설팅 그룹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경력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믿어왔던 낡은 세계 질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런던 교회의 조용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재 깊숙한 곳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품이었습니다. 소복하게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빛바랜 가죽 일기장과 함께 조잡하게 납땜된 낡은 라디오 기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영국군 통신 장교로 참전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52년 12월 사르레는 서울의 혹한 중공군의 포격으로 소대의 무전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
본대와 연락이 끊겨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그때 부대 주변을 맴돌던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과 소년이 다가왔다. 소년은 깡통 조각과 끊어진 전선을 주워 모으더니 꽁꽁 얼어붙은 맨손으로 무전기의 회로를 기적처럼 되살려냈다. 통신이 터지는 순간 우리 모두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내가 고마움의 표시로 초콜릿과 전투 식량을 내밀자 소년은 그것을 먹지 않고 부대에 있던 낡은 과학 잡지와 바꿔달라고 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 작은 아이가 내가 건네준 라디오 기판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더듬거리는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는 지금 가난해서 남이 버린 깡통으로 고치지만요.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기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만든 기계로 지켜줄게요. 꼭 그럴 거예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빛바랜 글씨 위로 굵은 눈물 방울이 툭툭 떨어져 번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토의 회의실을 뒤집어 놓은 96%의 기적이 미국이 문을 닫았는데도 9년 만에 완성해낸 레이더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사가는 저 전차와 자주포의 심장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서방의 기술이나 자본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 위에서 깡통으로 무전기를 고치던 굶주린 소년들.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폭한과 폭염 속에서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던 한국의 평범한 어머니 아버지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이를 악물고 맨손으로 회로를 깎아내던 이름 없는 기술자들. 그 모든 피땀과 눈물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결정체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낡은 라디오 기판을 가슴 깊이 품어 안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 굶주리던 소년들이 기어이 약속을 지켜내고야 말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런던의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는 그 옛날 깡통 라디오를 고치던 소년의 후예들이 한숨도 자지 않고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킬 위대한 방패를 깎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